자, 그래서 오늘은 서양 대패의 종류와 제가 생각하는 대패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해요. 제가 최근 한 2년간 굉장히 빠져있는 공구가 이 서양 대패입니다. 어쩌다 보니 개수도 이렇게 많이 모았고, 사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봐주셔서 얻은 수익, 부끄럽지만 전부 다 대패 사는데 탕진했다고 봐도 틀린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대패부터 대빵 큰 대패, 수공국의 최고 명품이라 불리는 리닐슨, 베리타스부터 아마존에서 만든 대패도 사보고, 심지어 제가 직접 자작으로도 만들어봤어요. 제가 한 가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사용하는 어느 공구보다, 심지어 조회수 잘 나왔던 도엘링 지그나 테이블소보다 저는 수공구 대패에 대해서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는 대패를 왜 쓰는가, 여러가지 대패들의 종류,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에 대패 사용에 대한 팁들을 이야기해볼까 해요. 아까 오늘 알아볼 공구가 서양 대패라고 했지만 이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벤치 플레인이라고 불리우는 서양 대패 한 종류로 알아버려야 해요. 한국어로는 평대패에 해당되는 게 이 벤치 플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대패 종류가 벤치 플레인이고, 벤치 플레인 안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사실 벤치 플레인 외에는 특수 대패라고 보셔도 좋을 듯한데, 곡선을 다듬을 때 쓰는 스포크 쉐이브라든지 홈을 파는 데 쓰는 와우러 플레인, 참고로 우리가 많이 쓰는 트리머나 라우터의 원형이 바로 이 와우러 플레인입니다. 그 외에도 턱을 파는 웨베 플레인, 또 다른 형식으로 홈을 파는 플라워 플레인, 그리고 이렇게 우주 잔암같이 생긴 콤비네이션 플레인이라는 녀석도 있고, 정말 많은 종류의 대패가 존재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벤치 플레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 먼저 그럼 벤치 플레인은 왜 쓰냐? 일단 벤치 플레인을 사용했을 때 결과물이라는 거는 나무를 살짝씩 깎는 것, 그리고 그 후에 남게 되는 부드러운 표면입니다. 우리가 사포질을 했을 때도 목재 표면이 부드러워지겠지만, 대패질을 했을 때 부드러움은 웬만한 사포질러는 흉내낼 수 없는 어나더 레벨의 부드러움이에요. 이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촉각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가는 영상에 노딱이 붙는 건 물론이고 제 채널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서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유튜브로는 촉각이 전달되지 않는 게 참 아쉽습니다. 하여튼 이 벤치 플레인을 쓰는 가장 큰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재료의 평을 맞추는 거, 영어로는 플래트닝 혹은 조인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재료를 아주 매끈하게 다듬는 스무딩이라는 작업입니다. 물론 한 가지의 대패만으로도 플래트닝, 스무딩 둘 다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대패는 평을 맞추는데 용이하고 어떤 대패는 스무딩을 하는데 더 용이해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현대 서양 대패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1855년 레너 베일리라는 사람이 발명해서 스탠리사에서 제작된 베일리 플레인이라는 제품인데, 이 베일리 플레인은 넘버 1부터 넘버 8까지 각각 다른 사이즈로 제작되었습니다. 170년 전 제품이지만 2023년인 지금도 대부분 제품들이 이 베일리 플레인을 카피하거나 거기다 약간의 변형을 시킨 수준이기 때문에 이 영상도 베일리의 넘버링과 네이밍을 기준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이 녀석은 중국의 루반에서 만든 넘버 1 대패이고, 이 녀석은 리 닐슨의 넘버 4, 그리고 이 녀석은 스탠리에서 1920년쯤에 제작된 넘버 7의 베일리 플레인입니다. 메이커도 크기도 다 다르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다 비슷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넘버가 작으면 대패 크기도 작아지고, 넘버가 높아지면 크기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대패들은 모델 넘버링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작은 대패를 스무드 플레인, 중간 사이즈라 할 수 있는 5번은 잭 플레인, 6번은 포어 플레인, 7번이랑 8번의 장대패는 조인터 플레인이라고 불러요. 사실 목공 공구 중에 조인터라는 이름을 가진 공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압대패를 영어로는 조인터라고 불러요. 수압대패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압대패는 목재의 표면을 완벽한 평면 혹은 완벽한 직선으로 다듬어주는 게 목적인 공구입니다. 우리가 쓰는 목재는 평면으로 가공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한번 가공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관중에 뒤틀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을 맞춰줘야 해요. 특히나 나무판 여러 개를 붙여서 하나로 만드는 작업, 즉 집성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료가 접합하는 면이 서로 완벽한 평면이 아니라면 틈새가 생기기 때문에 깔끔하지 못해요. 그치만 완벽한 평면이라면 붙였을 때 이렇게 전혀 이음새가 생기지 않습니다. 확대를 해봐도 이음새가 잘 안 보이죠? 수압대패 조인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이가 긴 7번과 8번의 조인터 플레인은 목재를 똑바른 직선으로 그리고 평평한 평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화된 대패입니다. 사실 평대패는 목재를 깎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직선 그리고 평면의 기준이기도 해요. 대패를 뜻하는 영어 단어 플레인의 실제 뜻이 평면이란 걸 생각할 때 그리 놀라운 건 아니죠? 이 평평한 대패바닥 기준으로 목재의 평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몇 가지 예제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로 목재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상태다? 그러면 낮은 부분들은 이렇게 긴 대패에는 날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높이 솟아있는 부분들만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 높은 부분은 낮은 부분만큼 내려오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평이 맞춰지는 겁니다. 실제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옆면을 제가 일부러 좀 울퉁불퉁하게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마킹을 전체적으로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대패질을 하면은 부분만 대패질이 되고 중간에 마킹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낮은 부분이에요.
이걸 계속 대패질을 하다 보면 점점 지워지게 되고 마지막 남은 마킹까지 다 지워지고 대패값도 전 구간에서 다 나온다? 이게 평이 맞았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선 확인할 때 쓰는 스트레이트 엣지라는 자인데 이거 올려놨을 때 0.05mm 미만의 필러 게이지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되면은 제 기준에서 완벽한 직선입니다. 굳이 0.05mm가 아니어도 0.1mm만 돼도 저는 합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제로 목재가 이렇게 움푹 파이듯이 휠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도 가운데 파여있는 부분은 대패날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끝에 부분만 깎입니다. 이 경우도 길다란 조인터 플레인으로 높은 부분을 계속 깎다 보면은 직선이 만들어져요. 하지만 이 경우에 짧은 대패, 예를 들어 넘버 4의 스무딩 플레인으로 깎으려 하면은 조인터 플레인에선 안 깎였던 낮은 부분도 깎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패 길이가 짧아서 그래요. 때문에 아무리 스무딩 플레인으로 계속 깎으려 해봤자 평은 안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렇게 스트레이트 엣지를 이용해서 어디가 높은지 어디가 낮은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만 집중해서 깎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비교적 길이가 짧은 넘버 4 스무딩 플레인으로도 평을 맞출 수 있긴 해요. 이렇게만 보면은 무조건 넘버 7이나 넘버 8의 조인터 플레인이 가장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모든 목재가 항상 평면이나 직선이 될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서 식판을 상판을 만든다? 그게 꼭 굳이 완벽한 평면이어야 할까요? 아까는 1차원적인 예제여서 쉬웠지만 2차원적인 면적을 평면으로 맞추려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특히나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어려져요. 어차피 밥 먹는데 0.1mm 정도 평이 안 맞는다고 밥맛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성할 때 단차만 없앤다면은 더 이상의 상판의 평은 맞출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커다란 대패로 이렇게 길다란 면적을 대패질하려면은 평이 완벽히 맞지 않는 구간에서는 대패질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스무드 플레인을 쓰면 평이 맞질 않아도 대부분의 구간에서 대패질이 잘 돼요. 사실 이게 스무드 플레인이라는 이름의 정체입니다. 부드러운 표면을 만드는 공구가 짧은 대패, 이 스무드 플레인의 진가라고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대패를 쓸 때 아무리 해도 안 깎이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내 날이 안 좋은 건가? 날을 다시 갈아야 되나? 세팅을 잘못했나? 라고 굉장히 헤매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건 그냥 평이 안 맞아서 안 깎이는 거였어요. 계속 대패질 하다 보면은 평이 맞아지면서 모든 구간에서 대패질을 될 테니 계속 대패질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작은 대패로 바꾸시거나. 그런데 대패질이 처음부터 끝까지 된다고 반드시 평이 맞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없어요. 이 경우에는 목재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경우입니다. 이때는 평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패 길이와 상관없이 대패날이 모든 구간에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평이 안 맞아도 전 구간에서 대패질이 됩니다. 이때 평을 맞추는 방식은 가운데를 대패질하면서 볼록한 구간을 오목하게 만들고 이걸 평을 맞추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평이 또 맞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넘버 4 스무딩 플레인과 넘버 7 조인터 플레인의 특징과 사용 방식을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넘버 5와 넘버 6는 뭐냐? 그 사이의 길입니다. 이 넘버 5는 잭 플레인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영어에 잭 업 올 트레이스란 말이 있어요. 모든 걸 두루두루 잘하는 올러라운더를 뜻합니다. 즉 넘버 5 잭 플레인도 적당한 길의 조인팅도 되면서 스무딩도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사이즈라는 거예요. 실제로 벤치 플레인 중 가장 많이 팔린 게 넘버 5 아니면 넘버 4일 거예요. 넘버 6는 원래 이름이 4 플레인인데 4가 뭐냐고 논쟁을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사실 가장 인기 없는 사이즈가 넘버 6인데 저는 그냥 조금 더 큰 잭 플레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즈는 5.5라고 5와 6의 중간 사이즈가 있어요. 제가 제일 애용하고 있는 베리타스 로우 앵글 잭이 5.5랑 같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우드리버 버전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우드리버는 루반이라는 중국 회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우드리버는 없고 루반만 유통됐고요. 저는 요즘 요 세 녀석을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넘버 1부터 넘버 3는 자세한 설명 안 했는데 제가 안 써봐서 그래요. 그리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탠리의 분류에 따르면은 이 녀석들도 스무드 플레인인데 너무 작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요. 특히나 넘버 1은 웬만한 성인의 손이라면 잡기도 불편합니다. 그치만 올드 스탠리 시장에서 가장 비싼 대패가 이 넘버 1이에요. 보통 1000불 정도까지는 올라갑니다. 왜 아무짝에 쓸모 없으면서 제일 비싸냐? 콜렉터들 때문이에요. 포켓몬 스티커 다 모으듯이 대패도 1번 대패부터 8번까지 다 모아야 되는데 넘버 1이 너무 레어하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중국 루반에서 만든 거라서 딱히 컬렉션 가치는 없는 거예요. 가격도 안 비싸고요. 자, 이제 사이즈로 대패 종류를 분류해 봤는데 저는 벤치 플레인의 경우 한 가지 방식으로 더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베벨업과 베벨 다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대패날의 경사면이 뒤집어 있냐 엎어져 있냐 차이예요. 먼저 베벨 다운 방식이 더 근본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초창기의 서양 대패들은 다 베벨 다운이었어요. 사실 동양 대패들도 다 날이 바닥을 향하는 베벨 다운이긴 합니다. 그치만 서양 대패의 경우, 특히나 베일리나 그 상위 모델인 베즈왁의 경우에는 대패날을 프로그라고 불리우는 부분에다가 받치게 되는데 이 프로그의 각도가 실제 커팅 각도를 결정해요. 동양 대패의 물면면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서양 대패와 동양 대패의 가장 큰 차이가 이 프로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양대패의 경우 물면면이 그냥 대패집 몸통의 일부인 반면 이 프로그란 녀석은 대패 몸통과 나사로 고정되어 있어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일단 대부분 45도짜리 프로그를 기본으로 장착하게 되지만 브랜드에 따라서 55도의 고각이나 40도 저각 프로그를 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를 교체해서 절삭각을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대패날 입구 크기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 프로그 뒤에 달린 노브를 돌려서 대패날이 튀어나오는 깊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에 뿔처럼 튀어나와 있는 레럴 어저스트먼트 레버라는 거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대패날이 비뚤게 치우치는 거를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동양 대패는 이 날 조정하는 거를 망치로 두들겨면서 해야 되는데 느낌과 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초보자가 배우기에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서양 대패가 이 컨트롤을 노브와 레버로 하기 때문에 저에게 훨씬 더 직관적이어서 서양 대패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또 한 가지 베벨 다운의 특징이라면은 메인 블레이드, 즉 어미날 외에도 덧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서양 대패의 덧날은 영어로 캡 아이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칩 브레이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셋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한지는 조금만 뒤에 자세히 다루도록 해볼게요. 베벨 다운 플레인도 세부 분류로 베일리 스타일이냐 아니면 베드락 스타일이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패집에 프로그를 받쳐주는 부분이 프로그 앞부분 조금, 뒷부분 조금만 받쳐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가 불안전적이라고 생각했는지 1898년에 스탠리사에서 베일리 모델의 하이엔드 제품인 베드락을 내놓게 됩니다. 오늘날 가장 명품 대패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리 닐슨사에서 만든 제품이 거의 베드락 스타일을 그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날의 두께를 조금 더 두텁게 만들고 덧날을 좀 개량하고 조금 더 스탠리보다 마감 퀄리티를 높인 거 외에는 거의 다 베드락 스타일 그대로 만들고 있어요. 또한 중국의 루반의 경우 리 닐슨에서 만든 개선점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따라하고 있고요. 베드락 스타일의 큰 특징은 프로그를 받치는 부분을 커다란 한 피스 주물로 만들어서 베일리에 비해서 떨림을 좀 잡아줬다고 그래요. 솔직히 저는 딱히 그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베일리보다는 베드락 스타일을 더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프로그의 이동 방식에 있어요. 베일리의 경우 프로그를 앞뒤로 이동시키려면은 날을 먼저 풀고 프로그 안쪽에 있는 나사를 또 풀어줘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나사를 돌려서 앞뒤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근데 사실 이 프로그를 움직인다는 게 대패날과 입구 간격을 조절하려고 하는 건데 날이 없는 상태에서 맞춰야 해서 이건 좀 불편해요. 하지만 베드락의 경우 날이 끼워진 상태에서도 프로그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어서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편리한 조절 장치가 달린 베벨 다운 플레인이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베벨업 플레인은 제 생각엔 훨씬 더 편리한 방식이에요. 베벨업 플레인은 그 이름에 걸맞게 대패날 경사면이 위로 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베벨 다운에 있었던 프로그가 생략되고 그냥 몸통에 붙어있는 베드라는 경사면에 날이 앉게 돼요. 그리고 베벨 다운이 프로그가 앞뒤로 움직여서 대패 입구를 조절했다면은 베벨업은 프로그가 생략된 대신 대패 바닥 앞부분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대패 입구를 조절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 방식이 훨씬 편해요. 제가 가진 베리타스의 경우는 앞쪽 손잡이를 풀어서 앞뒤로 움직여주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그치만 베벨업은 프로그를 조절하려면은 나사를 막 풀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이 있어요. 이 대패날 입구 조절이 왜 중요한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베벨업 플레인 설명 조금만 더 하고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니까 한 1분만 참여해주세요. 한 가지 제가 베벨업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날의 깊이와 좌우 조절을 하는 방식이에요. 베벨 다운의 경우 깊이 조절은 요 휠을 돌리면서 조절하고 이 막대를 좌우로 움직이면은 날도 좌우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베벨업 플레인의 경우에는 이 날 조절 방식이 메이커마다 조금씩 다른데 일단 오리지널인 스탠리 62번 그리고 리 닐슨, 루반, 우드리버 얘네들은 날 깊이 조절은 되지만 좌우 조절이 없습니다. 그냥 동양 대패처럼 망치로 살짝씩 치면서 날이 치우쳐지지 않게 조절해야 됩니다. 그나마 제가 가진 베리타스는 좌우 조절 기능이 있긴 한데 이게 깊이 조절 장치와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바로 요 노브인데 이걸 돌리면 깊이가 조절되고 이걸 좌우로 움직이면 날의 좌우가 움직입니다. 이런 방식의 메커니즘을 노리스 스타일 어저스터라고 합니다. 뭔가 두 가지 컨트롤이 하나로 뭉쳐 있어서 편한 듯 하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나름 불편함이 있어요. 이 방식의 단점이 깊이 조절만 하려고 노브를 돌리다가 노브에 붙어있는 막대까지 힘을 잘못 주면은 좌우 조절까지 의도치 않게 돼버려가지고 은근히 짜증이 납니다. 저는 베일리처럼 깊이 조절과 좌우 조절이 따로따로 되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이건 그냥 개인의 취향이에요. 이 베벨업 플레인은 아까 소개했었던 1번부터 8번까지 넘버링이 없고요. 그냥 이름만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리 닐슨의 경우에는 지금 판매하고 있는 라인업이 로앵글 잭 플레인이랑 로앵글 스무드 플레인이 있는데 옛날에는 베벨업 조인터 플레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단종되었어요. 그리고 루반과 우드리버는 잭 사이즈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베리타스는 베벨업 라인이 굉장히 복잡한데 스무더, 잭, 조인터 3가지 사이즈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베리타스는 베벨업 플레인에 굉장히 진심이에요.
또 베벨업 플레인의 특징이 프로그가 생략돼서 그런지 가격이 베벨다운 플레인에 비해서 살짝 더 쌉니다. 이건 모든 메이커가 그래요. 우리가 대패질을 하다보면 특히나 초보자들이 많이 겪는 현상인데 나뭇결이 뜯겨 나가가지고 목재가 움푹 파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대패질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부드러운 표면을 얻는 건데 이렇게 재료가 뜯기면 오히려 나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뜯김 없이 대패질을 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설명을 하다가 잠깐 넘어갔었던 것들이 있죠. 대패날의 절삭각도, 날 입구의 크기 조절, 그리고 덧날, 이것들이 다 존재하는 이유가 대패질을 할 때 나뭇결이 뜯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대패 종류를 설명할 때 이것들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걸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뭇결이 찢겨나가는 현상을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나뭇결이 뜯기는 원인은 이러해요. 먼저 우리가 나뭇결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무의 길이 방향으로 뻗어있는 나무 섬유가 서로 붙어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 섬유들은 서로 갈라지기 쉬워요. 따라서 대패질을 할 때 대패날이 나뭇결을 따라 파고들게 되면은 나무 섬유들이 쉽게 갈라지게 되고 이 갈라지는 나뭇결들이 들어 올려지면서 결국에 부러지는 현상이 뜯김입니다. 그리고 이 뜯김이 대패질하는 우리의 주적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진짜 대패 고수는 일본의 대패 대회 챔피언처럼 대패밥을 얇게 뺄 줄 아는 능력보단 어느 상황에서나 뜯김없이 깔끔하게 대패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고수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보통 대패밥 얇게 뺄 줄 아는 사람이 뜯김도 없앨 줄 알긴 해요. 그래서 고수인 거겠죠? 대패질에서 뜯김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6가지가 있다 생각해요. 첫 번째로 최대한 나뭇결을 맞춘다. 둘째, 날을 잘 간다. 셋째, 최대한 얇게 깎는다. 넷째, 날 입구를 최대한 줄인다. 다섯째, 덧날을 최대한 어민날 끝에 붙인다. 여섯째, 절삭각을 높인다. 이 순서를 얘기해볼까 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나뭇결을 맞추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뜯김이 생기는 대패질 방향이 있고 뜯김이 생기지 않는 방향이 있습니다. 제가 대패를 독학하면서 제일 헷갈렸던 게 누구는 결을 따라서 대패질을 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순결로 대패질을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결을 따르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고 순결이 뭔지가 저는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나뭇결이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뻗어 있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이 순결인지 어느 쪽이 순결인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치만 이건 제가 잘못된 거를 보고 있어서 그래요. 나뭇결 방향을 보려면은 대패질 하려는 표면이 아니라 그 옆면이 중요합니다. 이 옆면을 보시면 나뭇결이 정확한 길이 방향이 아니라 살짝 각이 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대패날 방향이 나뭇결 방향과 평행이 되게 되면은 대패날이 나뭇결을 파고들기 때문에 뜯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엇결이고 해서는 안 되는 방향이에요. 반대로 대패날 방향이 나뭇결과 평행이 아니라 오히려 엇갈리게 되면은 나뭇결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파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순결이에요.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이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 엇결, 순결 이 표현들이 굉장히 헷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나뭇결 방향과 대패날 방향이 엇갈리면은 순결, 엇갈리지 않으면은 엇결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엇결, 순결 같은 용어를 따지기보다는 어느 방향으로 해야지 나뭇결을 파먹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보여드린 예시는 나뭇결이 일정한 굉장히 이상적인 나뭇결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이상적인 한 방향의 나뭇결을 만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통은 굉장히 복합적인 결의 나무를 만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중간에 나뭇결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나무에 보이는 옹이 이건 무조건 결 방향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건 나뭇결에 컬이 좀 들어갔어요. 이 나무가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나뭇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나뭇결이 구불구불 진라면 면발처럼 웨이브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입체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긴 거는 참 멋있지만 전 구간에 결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대패질 할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녀석입니다. 참고로 저는 제 실력의 한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뭇결 무늬가 복잡해 보이면은 대패질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있어요. 이 정도의 무늬를 다뤄야 한다? 아마 이쯤 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 수준에 답이 없어요. 나중에 조금 더 내공이 쌓이면은 도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나뭇결에서만 대패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패 세팅을 최대한 뜯기지 않게 잘 해놔야 깔끔한 단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뜯김을 방지하는 방법 그 두 번째가 날의 연마예요. 사실 대패날이 날카로운 게 대패 세팅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컴퓨터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은 일단 리부팅부터 하는 것처럼 대패의 경우도 뭔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지면은 한 70%의 문제는 대패날을 다시 연마하는 걸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최대한 얇게 깎는 거예요. 뜯김이라는 게 나뭇결을 따라서 대패날이 나무를 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깊게 파면 팔수록 나뭇결이 더 뜯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벤치 플레인의 경우 아까 소개했었던 이 핸들 앞에 있는 노브를 돌리면서 깊이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또한 대패날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한쪽에만 많이 깎일 수 있는 거를 요 레버를 조절해서 맞추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말 얇게 깎으려면은 아까 말한 날카로운 대패날이 선행되어야 돼요. 날이 무디면은 두껍게 깎을 수는 있지만 얇게는 못 깎습니다. 그러니 날 연마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번째는 대패날 입구를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나무결 뜯김이라는 게 사실 원래 세팅했던 날 깊이보다 나무가 더 깊이 두껍게 파이는 것이고 나무결이 들려 올라가는 현상인데 대패날 입구가 넓어지면 나무결이 이렇게 뜯겨 올라갈 공간이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입구가 좁아지면 나무결이 들어 올려질 공간이 그만큼 없어지게 됩니다. 추가로 대패의 몸통 앞부분이 뜯겨지려 하는 나무결을 짓눌러서 뜯김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때문에 뜯김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조치 중 하나가 이 대패날 입구를 최대한 좁게 만드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대패날 입구의 효과는 생각보다 컸어요. 대패날 입구가 넓게 세팅하면은 확실히 뜯김이 많이 생기고 입구를 줄이면은 확실히 뜯김이 많이 적어진다는 게 제 경험입니다. 다행히도 베베러 플레인 방식의 입구 조절은 이걸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핸들을 풀고 앞뒤로 움직여서 조절만 하면 됩니다. 동양 대패의 경우에는 이 입구 조절이 추가로 목재를 덧대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서양 대패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입구 조절이 비교적 쉽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뜯김을 방지하는 방법은 덧날을 어민날에 최대한 가까이 두는 겁니다. 동양 대패에서도 어민날과 덧날이 따로 나오지만 베벨다운 계열의 벤치 플레인에서도 보통 어민날과 덧날이 따로 나옵니다. 어민날은 실제로 나무를 절삭하는 것이지만 덧날은 따로 뭘 자르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덧날은 영어로 캡 아이언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칩 브레이크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립니다. 여기서 칩은 대패밥을 의미하고 브레이크는 꺾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대패질을 할 때 뜯김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나무가 깊게 파인다 라는 결과물이 싫기 때문입니다. 나무결의 뜯김이라는 것은 나무결이 꺾여서 생기는 현상이지만 이것은 너무 깊게 파다가 재료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기기 때문에 꺾이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깊게 파이기 전에 나무결이 잘게 꺾여버리면은 이 파임은 그렇게 깊지 않게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덧날, 칩 브레이커의 역할은 나무결이 너무 파이기 전에 미리 꺾는 것입니다. 대패질을 하면은 대패밥이 배출되어야 하는데 이 덧날의 경사면이 대패밥 배출 경로를 막고 오갈 곳 없는 대패밭은 덧날에서 튕겨나와가지고 꺾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의 결과물이 찢김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고 표면도 더 깔끔해지게 하는 겁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은 솔직히 이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일본의 야마가타 대학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 칩브레이커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거는 덧날의 끝과 어민날의 끝을 약 0.1mm 정도의 간격으로 세팅되었을 때입니다. 이 거리가 멀어지면은 덧날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해요. 또 유명 서양 대패 메이커인 베리타스도 자신들의 제품 개발 테스팅 과정 중에서 0.05mm 정도의 거리가 돼야지 뜯김이 줄어드는 걸 발견했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0.1mm, 0.05mm 이거는 육안으로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덧날의 찢김 방지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또 너무 의존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베러 플레인의 경우에는 아예 칩 브레이커가 없습니다. 그래서 덧날 세팅은 안 해도 돼서 사용하는데 조금 더 간단하기는 하지만 이 칩 브레이킹 효과는 구조적으로 아예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뜯김을 방지하는 방법은 날의 절삭각을 올리는 것이에요. 날이 절삭하는 각도를 올리면은 칩 브레이커 설명했었던 것처럼 비슷한 효과로 대패밥의 배출 각도를 올리기 때문에 깊이 떨어지는 것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뜯김, 정확히 말하면은 나무결의 갈라짐은 나무결의 방향이 절삭각과 같은 때 가장 크게 일어나는데 각도를 올림으로써 나무결 각도와 멀어지기 때문에 뜯김 자체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거는 날의 절삭 각도가 낮을수록 절삭력이 올라가고 절삭각이 올라가면은 점점 긁어내는 거기 때문에 절삭력은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베베러 플레인의 커다란 장점 중 하나가 이 절삭 각도를 단지 날을 더 고각으로 연마된 날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베벨 다운 플레인의 절삭 각도는 항상 프로그의 각도로 교정되어 있어요. 이건 날을 뒤집어서 쓰는 방식이라 그럽니다. 베벨 다운의 경우 절삭각을 바꾸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프로그 자체를 다른 각도로 교체하는 것이지만 교체용 프로그를 구입한다는 것 자체가 비싸기도 하고 그 과정이 번거롭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날의 뒷면에 각도를 줘서 또 추가로 연마를 해주는 거예요. 대패날은 보통 한쪽은 각을 줘서 연마하고 뒤쪽은 그냥 평평하게 연마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뒤쪽에도 각을 줘서 실제 절삭각을 기본 프로그 각도보다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6가지 방법들을 다 채용하더라도 모든 경우의 뜯김을 없앨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나뭇결을 잘 이해하고 대패 조절을 잘 한다면은 분명히 뜯김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뜯김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벤치 플레인 길이에 따른 차이, 베벨업과 베벨 다운 플레인 방식의 차이, 그리고 벤치 플레인의 컨트롤을 활용해서 나뭇결 뜯김을 억제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대패질을 잘하기 위한 조건은 50%가 대패날의 연마 상태, 얼마나 날카로운지, 20%는 나뭇결 방향에 대한 이해, 20%가 그 외의 대패 셋업, 전날이라든지 입구 크기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가 우리의 신체 운동 방식, 즉 우리의 몸이 어떻게 대패를 움직이느냐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마스터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 수준은 기타라는 악기에 비교하면은 이제 겨우 F코드를 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공 초보자들에게 대패는 굳이 권하고 싶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패가 목공의 기본 공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딱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패를 배우려면 연마도 배워야 되고 평에 대한 이해, 목재에 대한 이해, 장비 세팅 등등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입장벽이 높을 뿐더러 수공구 대패로만 할 수 있는 작업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동 공구인 수압 대패, 자동 대패, 테이블소, 샌딩기 등으로 수공구 대패가 할 수 있는 작업의 대부분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대패질 못하면 좋은 가구 못 만든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2개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써본 제품 리뷰, 소위 명품이라고 불리우는 리 닐슨, 베리타스 제품들, 서양 대폰의 근본인 올드 스탠리, 그리고 가성비 좋다고 소문난 루반 등의 여러 제품을 리뷰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영상 내용은 사실 이 제품들의 스펙을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다음번에 할 리뷰 영상은 스펙에는 나와있지 않은 마감의 차이라든지 제 주관적인 사용 느낌들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이 리뷰의 스포일러를 좀 드리자면은 제가 완벽하다고 느낀 제품 없었습니다. 명품이라고 불리는 리 닐슨이나 베리타스가 확실히 잘 만들긴 하지만 아쉬운 게 없진 않더라고요.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주제는 대패 사용법이에요.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세팅법이라든지 여러가지 제 나름의 실전 경험을 나눠보자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언젠가는 둘 다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지사항, 제가 디스코드에 채팅방을 하나 파놨습니다. 목공과 제 채널에 관해서 그냥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는 채널이에요. 이거를 지금 유료 멤버십으로 운영할까 그냥 무료로 할까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 지금은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와 함께 목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면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길 테니까 한번 들러봐 주세요. 그럼 진짜 빠이.